여기 프랑스의 3대째 이어져 오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르뿌띠 에투알 가명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고집해 왔는데요.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스토랑의 인기는 시들고 안 좋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사연의 주인공 요리스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리스이고 이 작은 레스토랑은 우리 가족의 심장 같은 존재로 3대째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처음으로 혼자서 르뿌띠 에투알 레스토랑의 문을 열었던 순간을 기억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몇십 년 전 할아버지께서 칠하셨던 크림색 벽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저는 마을의 자갈길을 걸어서 비스트로로 향해요. 주변에 서 있는 돌로 된 건물들은 몇백 년이 된 것들이고 창문 셔터는 밝은 파랑이나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봄이 되면 창가에 꽃들이 흘러넘치듯 피어나서 마치 그림 엽서에서나 볼 법한 풍경처럼 마을을 꾸며줘요. 마을 시장이 제가 들르는 첫 번째 곳이에요. 채소 장수 마르셀은 항상 신선한 허브를 저를 위해 따로 챙겨놔요. 향긋한 바질, 아삭한 파슬리, 그리고 섬세한 타임 같은 것들이요. 그의 아내 마리는 이 허브들을 자기들 뒷마당에서 직접 기르고 있어요. 치즈 가게에 가면 로랑 부인은 새로 숙성된 치즈를 맛보게 해주시는데 치즈는 늘 정성스럽게 왁스 종이에 쌓여 있어요. 생선 장수 피에르는 아침에 잡은 생선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바닷물이 반짝일 정도로 신선하답니다. 이런 방문들은 단순히 재료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수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들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해요. 레스토랑로 돌아오면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옆빵집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빵 냄새를 깊게 들이마셔요. 우리 주방은 파리의 레스토랑들처럼 화려하거나 현대적이지 않아요. 천장에 걸린 구리 냄비들은 할머니께서 쓰셨던 거고 나무 도마에는 수천 끼니 동안 정성껏 준비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모든 표면은 매일 청소를 해서 반짝이고 오래된 장비들도 사랑으로 관리해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아침 일과는 항상 똑같아요. 먼저 저를 셰프라고 보여주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그 다음엔 칼을 갈아요. 이 칼은 제가 요리 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돌에 칼날을 대고 부드럽게 갈아내는 규칙적인 소리는 하루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머릿속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신선했던 재료를 떠올리며 오늘의 특별 메뉴를 구상하죠. 7시쯤 되면 작은 팀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해요. 우리 어린 견습생 장릭은 오래된 프랑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채소를 썰기 시작해요. 제가 10대였을 때부터 일했던 헤드 서버 소피는 각 테이블에 신선한 꽃을 올리고 하얀 식탁볼을 다림질해요. 주방은 점점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냄비 아래에서 불꽃이 확 타오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내려치는 소리, 접시가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들이 주방을 채우죠. 제가 요리를 처음 배운 건 아버지의 팔꿈치 옆에서 발판을 밟고 서 있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소스를 만들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대로 된 조림 요리는 절대 서두를 수 없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요리스, 모든 걸 다 맛봐야 해. 내 혀가 내 최고의 도구야.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히 레시피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건 사람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메뉴는 수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들을 내놓아요. 살이 부드럽게 떨어질 정도로 천천히 끓인 꼬꼬뱅, 적포도주와 채소로 풍미를 더한 비프 부르기뇽, 갈색 버터와 레몬으로 맛을 낸 섬세한 솔메니에르 같은 요리들이요. 이 요리들 하나하나가 프랑스 요리 전통과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단순히 저녁 한 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식당은 늘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차요. 매주 화요일마다 20년째 양파 수프를 즐기는 마르텐 교수님, 매달 기념일을 초콜릿 수플레로 축하하는 신혼부부 루소 부부, 그리고 첫 데이트를 위해 돈을 모아 찾아오는 젊은 연인들까지요. 그들의 부모님이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리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접시 긁는 소리가 어우러져 식당을 채워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는 완벽히 조리된 음식이나 세련된 플레이팅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걸 볼 때예요. 어릴 때 보조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어른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깨끗한 접시,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메르시, 셰프 라는 말 하나하나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줘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소명이에요. 긴 시간,
화상과 상처, 끝없이 서 있어야 하는 고된 일들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누군가가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비스트로는 시간이 느려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며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죠. 이것이 제 유산이고 제 열정이며 제 평생의 일이에요. 매일 아침 열쇠를 꽂아 문을 열 때마다 우리 가족의 세대에 걸친 노력이 깃든 이 작은 프랑스 요리 전통의 한 자락을 느껴요. 그리고 밤이 되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할 때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확신해요. 조용했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 저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죠. 보통 점심시간이면 저랑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테이블 절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 식당을 가득 채웠을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랑 손님들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15년이나 저희 식당에서 일한 베테랑 서버 마리조차 쓸데없이 테이블볼을 매만지면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냥 날씨 탓일 거야. 저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은 비 오는 날도 비수기도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잘 버텨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다음 주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예약 장부를 확인하면서 예전처럼 단골 손님들 이름이랑 새로운 손님들의 이름이 섞여 있기를 기대했는데 빈칸만 잔뜩 보였어요. 목요일 저녁마다 늘 찾아오시던 마틴 부부 지난 10년간 여기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같은 비프 부르기뇽을 주문하시던 베르나르 할아버지마저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신선한 재료를 고르려고 시장에 평소보다 2배는 자주 가기도 했고 이미 완벽했던 레시피를 손봐가며 메뉴를 조정했어요. 입구를 새로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 세팅도 바꿔서 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느 저녁 또 한 번 조용한 저녁 서비스를 끝내고 저는 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끼면서 검색창에 레스토랑의 리뷰를 쳐봤죠. 그리고 그때 그걸 발견했어요. 한국 프랑스 음식 블로거로 유명한 박미희 씨가 쓴 긴 리뷰였어요. 팔로워가 수천 명이나 되는 분이죠. 화면에 떠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차별. 그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음식의 품질은 유지되지만 한국 손님이 들어오면 서비스가 분명 달라져요. 대기 시간은 더 길고 덜 신경 써주며 전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훌륭한 비스트로를 제 한국 친구들이나 평등한 대우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리뷰를 3번이나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미희 씨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늘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런 환대의 정신이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게 진정한 환대라고요. 제 식당에서 누군가 차별을 느꼈다는 사실은 음식에 대한 나쁜 평가보다도 훨씬 아프게 다가왔어요. 미희 씨의 리뷰 아래 달린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한국 손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식사가 너무 서둘러 진행됐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도 주방 근처 자리에 앉았다고 했더라고요. 이건 그냥 우연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명백한 패턴이었죠. 저는 곧바로 뭔가 고쳐보려고 했어요. SNS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죠. 미희 씨와 직접 연락하려고도 했어요. 상황을 더 이해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서였는데 이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미희 씨가 제 메시지 스크린샷을 올리면서 제가 리뷰를 삭제하도록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상황은 눈사태처럼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지역 뉴스 사이트들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저희 SNS 계정에는 화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오래된 프랑스 단골 손님들조차 이런 차별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빈 테이블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미소에서 빠진 이빨처럼 여기저기 드러나 보였어요. 늘 활기가 넘치고 목적이 분명했던 주방은 고요해졌고 결국 저는 직원들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식구나 다름없는 직원들이 이번 일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몇몇 밤은 문을 닫은 뒤에도 혼자 식당에 남아 빈 의자들 사이에 앉아있곤 했어요. 벽에는 3대에 걸친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죠.
입구 근처에 걸린 할아버지의 오리지널 레시피, 아버지가 모아두셨던 빈티지 와인 병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손님들 사진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는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처음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제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저버린 걸까요? 그 생각 때문에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자책하기만 했어요. 식당의 은행 잔고는 명성만큼이나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가고 납품업체들은 선불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러 나섰지만 손님이 몇 명이나 올지 가늠할 수도 없었죠. 제 커리어 내내 저를 이끌어왔던 열정이 점점 꺼져가는 불씨처럼 느껴졌어요. 제일 가슴 아픈 건 빈 테이블도 쌓이는 빚도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의 유산을 제가 망친 것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3대에 걸쳐 듀퐁 가문은 이곳을 프랑스 환대와 우수성의 상징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 손에서 이곳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고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구어온 모든 걸 단 한 번의 리뷰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제 레스토랑의 평판이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블로거의 글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르프티 에투알은 한국인 고객을 차별한다.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글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더 느린 서비스를 받거나 주방 문 근처처럼 덜 선호되는 자리로 안내받았다고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요, 글에 언급된 특정 상황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일부 고객들을 다르게 대했을까요? 그런 생각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모두를 똑같이 환영한다고 자부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 만에 그 리뷰는 소셜미디어에서 불처럼 번졌어요. 처음엔 몇 명이 공유하더니 금세 수백, 수천 명이 제 레스토랑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뉴스 웹사이트들까지 기사를 올리면서 어느새 그 차별적인 프랑스 레스토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알림 하나하나가 새로운 댓글, 새로운 비난,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평판에 새로운 타격을 가하는 듯했어요. 텅 빈 테이블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월요일엔 평소 30명 정도 오던 점심 손님이 딱 3명이었어요. 화요일은 더 심각했어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20년 단골인 노부부 한 쌍만 왔어요. 조용한 식당 분위기를 보고는 리모델링 준비를 하는 거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최고의 서버마리는 어느 오후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마리의 친구들이 리뷰를 보고 진짜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대요. 어린 견습 요리사인 폴은 이곳에서 일한 경력이 오히려 미래의 짐이 될까 걱정했어요. 둘 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저를 탓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남아줬어요. 비록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블로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역사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길게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이메일 내용을 블로그에 캡처해서 올렸어요. 변명에 불과한 무기력한 시도? 라거나 죄책감을 드러낸 증거? 라며 비난했어요. 제가 화해를 위해 애쓸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재정적인 현실은 더 냉혹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80%나 떨어졌어요. 직원들 급여를 제 개인 저축에서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사오는 신선한 재료들, 완벽한 토마토, 신선한 생선, 고급 치즈들, 대부분이 버려졌어요. 메뉴를 줄여서 재료 낭비를 줄이려 했지만 그마저도 온라인에선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이젠 제대로 된 메뉴도 안 낸다. 는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밤늦게 모두 집에 간 뒤에 혼자 텅 빈 레스토랑에 앉아있곤 했어요.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모습이 어두운 조명 아래 유령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주방과 큰 꿈만으로 이곳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레시피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각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들이 지금 이 모습의 레스토랑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끔 진지하게 문을 영영 닫아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파산과 관련된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으니까요. 가게를 파는 건 가족의 유산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는 것도 더 끔찍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심지어 요리도 망치기 일쑤였어요. 평생 동안 저에게 기쁨이었던 음식이 이젠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결정적인 타격은 지역 공급업자들로부터 들려온 소문이었어요. 우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20년 동안 알고 지낸 채소 공급업자인 장은 제가 매달 정산하던 방식을 바꿔서 선불로 결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어요. 같은 주에 와인 공급업자도 마지막 주문을 즉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몇십 년간 같이 일했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저를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온라인 리뷰보다도 더 가슴 아팠어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레스토랑을 잃는 게 아니라 가족의 유산을 제가 망쳤다는 느낌이었어요. 3대째 듀폰 가족이 이곳을 전쟁, 경제 위기, 시대 변화 속에서도 지켜왔는데 제가 소셜미디어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 오늘이 레스토랑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건 끝없이 계속되는 가족 모임을 여는 것 같아요. 항상 시끌벅적하고 바쁘고 활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식당 안에서 정적이 귀를 멍하게 했어요. 한때 팬과 제잘거리는 대화 소리로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텅 비어 메아리만 울렸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함, 빈 접시가 주방으로 돌아오는 걸 보는 만족감,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순한 즐거움이 그리웠어요.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자존심 때문에 다른 레스토랑 주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응원을 해줬지만 소셜미디어와 현대 레스토랑 경영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래알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제 평생의 노력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텅 빈 주방에 서서 아무 흠집 없는 조리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저곳에 저녁 서비스 준비를 위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정막 그 자체였어요. 팬이 지글거리는 소리도, 칼질하는 소리도, 다이닝룸에서 들려오던 즐거운 대화 소리도 없었고요. 오직 침묵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길을 물어보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익숙한 얼굴이 주방문에 나타났거든요. 미나리였어요. 제가 힘들어지기 전부터 꾸준히 찾아주던 단골 손님이요. 몇 달 전부터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던 미나였는데 매주 2번씩 와서 꼭 추가 소스를 넣은 꼬꼬뱅을 주문하던 사람이었어요. 앤들 셰프님?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지만 곧 텅 빈 식당 내부를 둘러보고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빈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악평을 받았던 일, 차별 논란, 그로 인한 소셜미디어 폭풍,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게 무너져 버렸는지까지요. 말을 하다 보니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였어요. 가장 힘든 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제가 결코 누구에게도 불편한 마음을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3대째 이어온 삶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늘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미나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씩 질문도 던졌고요. 그런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미나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에 자주 올 때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나가 요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줬었지만 이렇게 진지할 줄은 몰랐어요. 셰프님, 미나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런데 마음을 좀 열어주셔야 할 거예요. 미나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가 본 적 없는 요리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프랑스와 한국 요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음식들이었죠. 불고기 비프 웰링턴, 김치를 넣은 부이아베스, 그리고 한국 유자차로 향을 낸 크렘브릴레 같은 요리였어요. 이건 제가 요리학교 졸업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미나가 설명했어요. 저는 프랑스와 한국 요리 기법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걸 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두 요리 전통을 진짜로 결합해보자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레시피를 바꾼다고요? 프랑스 요리에 생소한 재료를 추가한다고요? 그런 건 마치 전통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나는 계속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열정이 점점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미음니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가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둘 다 정교한 기법을 중시하고 제철 재료를 존중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였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나가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어요. 꼬꼬뱅에 들어갈 닭고기 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주방에서 요리를 함께 실험했어요. 미나가 제 전통 와인 소스에 고춧가루를 넣는 걸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새로운 풍미였어요. 냄새부터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하면서도 신선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미나가 말하며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봤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배로 재운 비프 부르기뇽, 된장 국물로 맛을 낸 프렌치 어니언 수프, 그리고 팥소를 넣은 갈레트까지. 미나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문제 대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둘러싼 빈 테이블들이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느껴졌죠. 어쩌면 이게 우리 식당이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나,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제 단골 손님들은요? 미나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셰프님, 저 믿으세요?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알아요. 두 요리도요. 몇 달 동안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전통 메뉴와 함께 퓨전 스페셜 몇 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안 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저는 조용한 식당을 둘러보고 다시 우리가 함께 만든 놀라운 음식을 바라봤어요. 답은 분명했어요. 가끔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합시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미나의 눈이 설렘으로 빛났어요. 지금부터요. 테스트해야 할 레시피가 많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 사랑스러운 비스트로에 희망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새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주방은 다시 요리 소리, 웃음,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날 우리 작은 비스트로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으로 한국 프랑스 퓨전 메뉴를 선보이던 밤,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김치가 가미된 코코뱅 접시를 정리하면서 손이 떨릴 정도였죠.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우리 전통 메뉴에 이런 대담한 변화를 받아들여줄까요? 미나는 주방에서 제 옆에 서 있었고 침착한 태도가 제 긴장을 좀 덜어줬어요. 음식을 믿어야 해요, 앙드레. 미나가 셰프 모자를 고쳐 쓰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요리들을 맛보면 우리가 뭘 하려는지 이해할 거예요. 미나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엔 소수지만 호기심 가득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주방 문가에서 첫 번째 손님이 불고기로 마리네이드한 오리콩피를 시식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여자는 첫 입을 먹고 눈을 감더니 활짝 웃으면서 "C'est incroyable" 이라고 외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나는 놀라운 음식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매일 점심 서비스가 끝나면 미나는 요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죠. 프랑스 요리 기법과 한국 재료를 어떻게 조합했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 왜 특별한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나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요리스. 미나는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시그니처 디쉬, 한국배 타르트 타탱을 만드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배를 고춧가루와 꿀로 캐러멜라이징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운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았어요. 영상 조회수는 벌써 수천 회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미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정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도 도움을 줬어요. 과거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줬는지 설명했죠.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행동과 음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처음엔 지역 푸드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 다채로운 음식을 찍으러 왔어요. 그 다음엔 프랑스 현지인과 한국 교민들,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메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곧 한국 관광객들을 데려오는 가이드들까지 합류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대기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 한산하던 수요일 오후였는데 식당이 손님들로 꽉 찼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 대화가 공기 중에서 섞여 흐르며 우리 요리의 맛처럼 조화를 이루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손님들이 이제는 당당히 비빔밥 스타일 라타투이를 주문했고,
한국 손님들은 우리 프랑스 전통 요리 기법에 감탄했어요. 주방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낡은 구리 냄비 옆에 비빔밥 돌솥이 자리 잡았고 고추장이 디종 머스터드와 나란히 선반에 놓였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전통 비프 부르기뇽에 고추장을 넣어볼까? 프랑스 허브를 김치에 넣으면 어떨까? 매 실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원래 우리에게 부정적인 리뷰를 썼던 한국 프랑스 블로거가 다시 식당을 찾았을 때였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봤고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미인은 여러 가지 요리를 주문한 후 식사 내내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일주일 후 미인은 새로운 리뷰를 올렸어요. 르뿌띠 에뚜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이가 썼어요. 이곳은 단순히 프랑스 식당이 한국 맛을 흉내내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진정한 문화의 다리가 되어 두 요리가 동등한 존중과 이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 리뷰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긍정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약부는 몇 주치가 꽉 찼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했어요. 프랑스와 한국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죠. 주방은 두 언어와 두 요리 전통이 나란히 서서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지역 음식 잡지들도 우리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비스트로를 성공적인 문화적 융합의 상징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매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메뉴에 있는 모든 요리를 시도해보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비스트로가 모두를 환영하는 장소, 호기심과 개방성이 좋은 음식과 함께 기념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 그 해가 끝날 무렵 레스토랑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프랑스 비스트로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제 프랑스와 한국 문화가 만나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었어요. 접시 하나하나의 말이에요. 저는 제 작은 프랑스 비스트로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르뿌띠 에뚜알 더 파르토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각 구운 호떡의 달콤한 냄새가 버터와 허브의 향기와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지만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미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하곤 해요. 미나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날,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확실해요? 라고 물었어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요. 우리 가게를 확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점을 하나 더 열어볼까요? 하지만 미나의 눈빛을 보니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리스, 당신 덕분에 프랑스 요리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미나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걸 고향에서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미나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제게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미나의 레시피와 메모가 가득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것들이랑 제가 새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담겨 있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미나가 떠난 후 저는 노트를 몇 시간이고 들여다봤어요. 노트에는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몇몇 페이지에는 올바른 기술을 설명하는 작은 그림들도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각 요리의 역사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자차는 그냥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한국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를 돌보기 위해 만들어낸 거라는 걸 배웠어요. 미나의 영양을 기리기 위해 메뉴에 한국의 영감이라는 특별 섹션을 추가했어요. 김치 코코뱅 같은 퓨전 요리와 더불어 순수한 한국 요리도 몇 가지 넣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만든 호떡 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한국 팬케이크를 내놨을 때 단골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요리스, 제 오랜 친구 피에르가 말했어요. 한국 디저트가 이렇게 멋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셜미디어 덕분에 저희 독특한 메뉴가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음식 블로거들이 저희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제 할머니의 앤티크 찻주전자를 사용한 유자차 서비스 사진이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를 특별히 방문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종종 작은 선물이나 새로운 퓨전 요리에 대한 제안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국 요리학교 학생들 한 그룹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왔어요. 제가 클래식 소스 만드는 법을 시연하던 중 무심코 미나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사용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요? 제가 말했어요. 고추장이란 소스가 있는데 깊은 풍미를 더해줘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그들의 음식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주방 직원들도 더 다양해졌어요.
지금은 프랑스와 한국 출신의 젊은 요리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제 가장 오래된 직원 피에르가 새로 들어온 요리사 진아에게 김치를 제대로 발효시키는 법을 배우는 걸 봤어요. 그들이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 매일 저를 웃게 해줘요. 레스토랑의 성공은 제가 상상했던 걸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금은 예약 대기가 6개월이나 걸리고 음식 잡지에서도 저희 독특한 퓨전 요리를 자주 다뤄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프랑스 가족들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걸 보는 때예요. 미나는 가끔 프랑스에 올 때마다 방문해요. 지난달에는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저희 신메뉴를 맛봤어요. 가족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미나의 아버지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며 잔을 들었고 미나가 통역해줬어요. 음식과 우정을 통해 다리를 놓는데 건배합시다. 그게 바로 지금의 레스토랑이 된 모습이에요. 문화 간의 다리가요. 매일 아침 메뉴판에 오늘의 스페셜을 적을 때 저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요. 한글의 아름다운 글자가 제 필기체 프랑스어 옆에 있는 모습이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마치 저희가 내놓는 퓨전 요리들처럼요. 비스트로를 처음 시작했던 제 할아버지는 좋은 음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이야기는 프랑스와 한국 챕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 풍부해졌죠. 젊은 요리사들이 저희 성공 비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맛을 섞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미나에게서 소포 하나를 받았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 찻잔 세트와 서울에 새로 낸 미나의 레스토랑에 대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미나는 거기서 프랑스, 한국 퓨전 요리를 만들며 우리의 비전을 새로운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대요. 저는 그 찻잔 세트를 할머니의 구리 냄비 바로 옆 가게 앞 유리창에 자랑스럽게 진열했어요. 그 둘은 함께 저희 레스토랑이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요리 연구를 좀 더 하고 싶네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